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쏙쏙 소개해드리는 IT본부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참 IT 세계에도 많은 일들인데,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뭐 주식시장을 보든 최근 가장 핫한 시장이 또 IT 중에서도 뭐 생성형 AI 등의 또 세계가 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인공지능하면 지금은 우리가 뭐 IT 본부 시간에도 얘기를 많이 나왔지만 챗 GPT였는데, 그렇죠. 원래는 그게 언제였나요? 이 이세돌 부단과 바둑을 두던 2016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알파고가 생각납니다. 네. 그 알파고를 만든 구글의 딥마인드 팀에서 이번에 놀라운 연구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과학자들이 800년 동안 연구해야지 할 일을 한 번에 해냈어요. 와. 네, 어떤 걸 했느냐? 220만 개에 달하는 신소재를 생성하는 AI 지놈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AI를 활용해서 뭐 태양전지 등에 사용할 수십만 개의 소재 후보 물질을 추려내고 자동 실험 로봇으로 직접 검증까지 할 수 있는 건데요. 막대한 비용이나 시간 투자가 필요한 신소재 개발에서 확실히 획기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요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신소재 종류 중에서 AI가 한 220만 개의 새로운 결정 구조를 발견을 하고 그중에서 또 괜찮을 만한 거 38만 1000개의 물질을 만든 건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과학자들의 연구 방식으로는 한 800여 년 정도 걸릴 일을 얘가 이제 한 번 해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놀라기도 하면서 또 두렵기도 합니다. 동시에. 네. 말하자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이 AI가 만든 결과물로 실제 사람들의 연구 성과가 나오기 또 시작을 했다고요. 네, 이렇게 되면 엄청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인간을 뛰어넘는 거냐라기보단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혔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좋게 보니까. 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화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등장하고 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이미 알려져 있는 원자 구조를 조금씩 변경을 해서 새로운 물질 구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자 간의 결합이 제대로 안 되면 결국에는 새로운 게 안 나오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안정적으로 조금씩 실험을 했어야 됐는데, 또 실험을 하다가 독성이 나타나거나 원하는 게 안 되면 또 실험을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만들어낸 화합물이요, 지금까지 48,000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연구를 해서 만들어냈었던 게 48,000개였거든요. 근데 그 48,000개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서 물질 구조를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케이스 스터디를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억 개 이상의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0억 번을 해야 되는 거를 얘가 먼저 대신 해주고, 그걸 통해서 뽑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이렇게 되면은 신소재로 쓸 수 있는 요소들이 38만 1000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찾은 게 4만 8천 개인데 그걸 38만 1000개를 찾았으니까 그럼 이걸 갖고 그다음 이제 응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뭐 초전도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반도체 아니면은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어떤 화학물들 그런 거를 기초 소재를 만들더라도 그 기초 소재가 실제로 배터리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 기초 소재 하나 만드는데도 오래 걸렸는데 쉽게 말하면 이번에 인공지능이 기초 소재를 38만 개 정도 쓸 수 있는 조합을 만들어줬다. 그럼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응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태양전지, 초전도체, 배터리 같은 데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번에 만든 연구 성과를 구글만 갖는 게 아니라 이 연구 성과를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연구자들이 이걸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그 캘리포니아의 버클리 캠퍼스랑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원이 이거를 가지고 일부 활용을 해가지고 이미 58개, 그러니까 본인들이 연구하고 있는 58개의 그 연구 목록에서 41개 정도의 신소재를 만들어내는 걸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0% 이상의 성공률이 나오고 있고, 이 기존에 있었던 그 소재라는 개념이 아주 또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그래피나 이런 거 많이 들었지만 그런 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것에서 좀 고무적인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좋은 의미에서 무섭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물론 두려워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게 2차 전지에도
리튬 이온이냐, 또 인산철이냐 이런 것 가지고도 수년 수십 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단 짧은 시간 내에 새로운 신소재가 그것도 훨씬 더 기능이 강화된 그게 개발된다면은 많은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다양한 신소재 개발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하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소재를 결합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얘한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조합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조합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도 그걸 실제로 이 우리가 있는 소재로 하려고 하면 또 소재를 다룰 때는 되게 또 다른 개념의 접근이 필요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뭘 해주는 거냐면 결국 이 시뮬레이션을 성공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연구자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이런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인공지능이 저 대신에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십억 번의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좋은 성과가 나오면 그거를 갖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의 상용화 쪽으로 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식이 되니까 이 앞단의 기초 연구 부분의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딥마인드로 더 놀라운 내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날씨 예측에도 도전한다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10일 뒤에 날씨를 예측하는데 1분도 안 걸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날씨 예측할 때 왜 이렇게 날씨 많이 틀리냐 이러잖아요. 슈퍼컴퓨터가 지금까지 날씨를 어떤 식이냐면 미래의 날씨를 알고리즘,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수학식으로 예측하는 방식이 슈퍼컴퓨터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딥러닝이나 인공지능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뭔가 예측을 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딥마인드가 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유럽 증기 예보센터, 그러니까 유럽이 가지고 있는 예보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데이터에서 1979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상 데이터를 학습한 거예요. 수십 년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지구 날씨가 향후에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반적인 슈퍼컴퓨터는 지금 아주 복잡한 수식을 통해서 미래를 그냥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로 치면 이 인공지능 방식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과거의 패턴이 이렇게 됐으니 요렇게 바뀔 것 같아라고 예측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하다 보니 과거에 수십 년 데이터가 있으니까 지금처럼 흘러가면 열흘 뒤에도 요렇게 될 확률이 높겠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는 과거에 대해서 끌어내니까 열흘 뒤에도 1분 만에 예측이 가능한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두 개를 비교를 해본 거예요. 비교를 해봤더니 1,380개 검증 항목 중에 90% 정도가 기존의 방식을 아까 새롭게 만들어진 방식이 기존 예측하는 방식보다 90% 정도가 더 예측률이 좋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변수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요즘에 환경 파괴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과거의 기반으로 패턴을 보는데 새로운 변수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가 좀 확률이 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연구팀에서 얘기한 게 이게 나왔다고 기존의 기상 관측 방식이 아예 대체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거랑 이제 기존에 있었던 방식을 보완하면 훨씬 더 빠르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걸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은 일반적인 루틴한 것들, 그러니까 뭐 루틴하게 변화하는, 뭐 계속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들은 이번에 나온 걸 활용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뭔가 이제 새롭게 변수들이 나오는 거는 또 기존에 있었던 컴퓨터로 계산을 시켜서 변화를 좀 움직이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영화 터미네이터를 보면 스카이넷의 공포 다들 영화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프 T 힌튼 교수가 AI 위험성에 대해 경고를 했네요. 네, 제프 힌튼 교수인데요. 제프 힌튼 교수가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딥러닝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알파고나 이런 데 모든 데 쓰인 데 있잖아요. 그 모든 컨셉을 갖고 수십 년 동안 연구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분이 우리가 있는 모든 딥러닝의 기초를 아이디어를 내고 꾸준히 해오신 분인데 원래 이분이 구글에도 계셨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오히려 내가 만든 것들 좀 후회한다라는 식의 발언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또 이번에 얘기했던 게 일본과의 인터뷰에서 생성 AI, 그러니까 지금 챗GPT 같은 이런 게 인간 사회를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 이르면 2020년대, 그러니까는 2020년대가 끝나기 전에
그때도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GPT 같은 게 인간 뇌에 수천 배 이상의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데 인류에게 AI가 인간 사회를 빼앗길 거라는 위협에 본인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부의 대응 조치가 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도 저도 이거는 똑같이 공감을 하는데 조만간 대선 시즌이 미국에도 오잖아요. 선거 기간에 가짜 정보 확산시키는 거. 너무 쉽죠. 그냥 문장만 쓰면 되니까. AI가 탑재된 무기 시스템에 대한 제어가 불능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건 대화로 시키고 드론도 이제 말로 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자리 대체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프리 힌튼 교수가 얘기한 게 위조 지폐가 법으로 금지되는 것처럼 가짜 동영상의 제작과 소유를 법적으로 금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좀 강력한 주장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IT 업계에서는 영입 전쟁입니다. 네. AI 최고 전문가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요. 전문가들의 연봉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요. 네, 아마 이거 들으시는 학부모님들 계시면 야 우리 아이 무조건 컴퓨터 공부시켜서 미국 보내야지 이러실 것 같은데 네. 연봉이거든요. 연봉입니다. 1년. 연봉이 132억. 그러니까 일반 회사 2억. 그러니까 $10,000,000입니다. $10,000,000. 132만 원이 아니고 132억요? 네. 한 명의 개발자를 영입하는데 거의 뭐 우리가 스포츠 야구 선수 때나 정말 그것도 보기 힘든 숫자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 구글의 탑 엔지니어가 오픈 AI로 이직할 때 회사 지분 포함해서 최대 66억에서 최대 132억을 지금 연봉으로 제시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한 명의 그 개발자, 특히나 이런 언어 모델, 그러니까 챗GPT 같은 거 만져본 사람들, 이런 사람에 대한 개발팀에 대한 멤버들에 대한 영입 1순위가 정말 그렇게 100억이 넘는 수준까지 지금 제시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놀라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덕진 소장한테도 전화가 오나요? 저요? 무슨 전화요? 영입 전화. 저는 그냥 방송 열심히 하고 책 열심히 하고 저는 전달하는 사람으로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인공지능이 워낙 이제 폭넓게 진화되다 보니까 네. 이른바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일반 인공지능에 대한 좀 분류 방법 또 관리 방법이겠죠. 제시되고 있다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차 보면 자율주행 단계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잖아요. 완전 자율주행까지 몇 단계로 갈 수 있다. 그런 방식으로 구글이 이번에 이 AGI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을 0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이제 나눠 놓은 거예요. 수준에 따라서.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게 아직 완성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로드맵이 나왔다는 건 기술의 지표 또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향후의 인공지능의 발전을 좀 이런 로드맵을 통해서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입 전화가 안 왔다는 부분에 김덕진 소장이 가장 심각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